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국군의 날인 오늘 저는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저희 뒤로 국군의 날 기념한 시가지 행진도 시작이 됩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합치면 검찰이 최근 징역 도합 5년을 구형한 겁니다. 11월에 연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연이어 나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예상해 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의 구형량을 내렸습니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범행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침해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제 법정에서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3년 전 조선일보가 오늘 14면에 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도 폭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팔다리를 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 후티까지 이스라엘이 3면전 태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전 뉴스 속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상대로 제한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라는 뉴스 속보입니다. 지상군을 이스라엘이 투입했군요. 2006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한 이후 지상군 투입은 18년 만입니다. 이스라엘이 3년 전 3가지 전쟁을 적극적으로 동시에 펼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 사과, 국민일보 2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대한 사과일까요? 복지부 장관 입에서 전공의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고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의협에서는 2026년 감원을 보장하라.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조심스럽습니다만 25년도 그러니까 내년 증원은 차치하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무방비, 동아일보 6면입니다. 의료 로봇 기술 빼간 하이구이, 중국 돌아가 우수당원 뽑힌 사례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온 수상한 하이구이들이라는 분석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기술을 빼가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하다 자국으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연구원들을 하이구이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바다를 건너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하이구이들 중 산업 기밀을 빼간 사례도 있다라는 경고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악순환, 한국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더 못 버틴다. 검사 사표 벌써 100명이다. 8월 기준 연평균 퇴직자 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10년 차 이하 평검사들의 퇴직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사건 부담, 사건 지연, 더는 못 버틴다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도 한몫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도봉구가 낳은 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재섭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의원, 민주당의 법률 부위원장 출신의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서 오늘도 다채로운 뉴스들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니 합치면 징역 5년이겠군요. 11월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재판 1심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는 중대범죄다. 이재명 대표가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했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하듯 증인에게 위증 내용을 주도 면밀하게 일러주었다라고 검찰은 얘기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도 전무, 감경 요소는 전혀 없다라며 양형 기준 최고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라면서 흥미로운 비유가 나왔어요. 마치 수험생에게 답을 알려주듯이 라는 표현과 비유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위증죄는요, 이제 사법부랄지 법 쪽에서는 아주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징역 3년 구형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이제 최고형을 기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유증이나 유증 교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한 3가지 정도 참작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위증과 관련해서 그 재판이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 관여를 했고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질이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유증이나 유증교사는 특히 그냥 부탁을 하는 정도거든요. 어떻게 진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단순히 그 당시 못 봤다고 얘기 좀 해줘라. 뭐 아니면 뭐 내가 목격하지 않았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이것은 뭐 변호인 의견서까지 보내주고 또 그 전날에도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주도 면밀하게 집요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증 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또 한 가지는 되게 이제 유증 교사하고 이런 게 드러나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유증을 한 유증범이 있고 유증 교사범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둘 다 부인을 하는데 유증 교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유증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 사안인데 유증 교사한 사람은 그 유증을 했다고 하고 나는 유증 교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증 교사한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반성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증 교사나 유증죄는요. 검찰이 대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죄질이 나쁘면 실형 선고 10개월을 하고 아니면 집행유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선고하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유증교사 중에서는 최고 죄질이 안 좋고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에 있어서 또 이제 검찰 자체의 구형 기준에 있어서 거의 뭐 최고형을 구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징역 3년 구형에 어떤 입장일까요?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겠지요.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백혈통 사건에서도 다른 관계인과 접촉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 김재수 부회장님, 기자의 마지막 질문이 의미심장한데
백현동 사건에서도 다른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신 적 있습니까? 이 대표 답변하지 않고 그냥 탑승을 했는데 이번 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렇게 질타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 증인에게 접촉을 하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에게 답을 알려주듯 일러주듯 세심하게 주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위증 내용을 일러줬다, 심어줬다. 이 부분이 검찰은 명백한 위증 교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대표는 아니 내가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지 언제 위증을 해달라고 내 입으로 직접 얘기한 적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뭐 내가 허위를 이야기하라고 한 적이 있냐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고 당시 근데 녹취록을 들어보게 되면 그 김모 씨가 비서실장이었다는 김모 씨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없는 사실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기억이 나게 하는 것도 위증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들과 그런 법조계의 해석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집요하게 검찰의 표현대로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그 김모 씨에게 아주 자신의 입장들을 사실상 저는 강변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변론 요지까지 따로 보내면서 이대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뭐 백현동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2018년 당시 통화가 이루어진 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예.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었고요. 그 전화를 받은 김모 씨, 김유성 씨는 백현동 사업에 김인섭 씨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겠죠. 백현동 사업을 했던 이재명 대표와 연루가 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는 그 사업을 같이 일구었던 그 사람이 당시의 경기도지사, 2018년 이재명 대표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2018년에 민주당이 전국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서 백현 사업과 연루가 되어 있는 김진석 씨에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이게 단순히 그냥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방식으로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이야기한 대로 수사의 어떤 진술의 방향성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게끔 저는 교사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뭐 검찰이 조작했거나 왜곡했거나 방금 저 자료 화면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저 화면이 불과 어제 일이 아니라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한 어떤 방송을 하면서 했던 장면이 똑같아요. 조작됐다, 허위다, 없는 사실 드러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이재명 대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을 악마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은 아마 법원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왈가왈부하지 마라. 1심 재판 결과 11월에 다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11월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운명의 11월. 운명의 11월. 11월 15일에요.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와요. 검찰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비선거권 박탈, 당은 434억 반납해야 되는데 당사 팔아도 저도 안 된다라는 게 시세. 운명의 날. 그리고 11월 25일에 다다음 주죠. 11월 15일 기준으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또 나옵니다.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했고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15일과 25일 두 개가 나옵니다. 김주정 의원님, 이야 이건 뭐 두 개 다 무죄가 나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베스트인데 그래도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더 무죄가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당 입장에서. 글쎄요, 뭐 둘 다 무죄인 게 좋겠죠. 당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뭐라고 지금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래도 뭐 당이 토해내야 되는 434억 걸려 있는 게 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뭐 벌금형 100만 원 이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오히려. 유죄라는 거를 얘기하면서도 네네. 이제 뭐 비선거권이 박탈되거나 뭐 네네. 그런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약간
감형의 여지가 있다 만약에 유죄라면. 그건, 예, 그거는 이제 선거법은 오히려 그런 여지가 그렇죠. 있는데 오히려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선거법도 뭐 아니면 도일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건 더더욱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다. 이건 네, 유죄 라고- 아니면 무죄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형 아니면 벌금형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야 뭐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법조인이 아니니까 정황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위증교사를 조금 더 염려하는 분위기가 좀 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11월 25일에 1심 선고가 나올 위증교사가 더 걱정된다. 네, 네.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두 개 다 양형 기준 최고치를 구형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다분히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고 이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라는 게 이제 당의 뭐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어제 최후 진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억나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지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 만약에 위증 교사라는 게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한 번도 답변해주지 않았냐, 말해주지 않았냐라고 이제 굉장히 억울함을 하소연을 했죠. 그리고 아까 나오면서도 구형은 구형일 뿐이다 검찰에. 그리고 재판부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 섞인 그런 멘트였잖아요. 그래서 보건대 법조인들의 전망치도 다 달랐어요. 네. 구형이 뭐 벌금에서 뭐 실형까지 다 달랐고 이제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일단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 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혐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김진성 씨가 이거 이제 형량 가지고 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혐의고 또 나머지 두 개는 뭐 기소도 구형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에게 모종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고 또 검찰이 뭐 짜깁기 한 거 아니냐, 뭐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재판부에서 30여 분간의 전체 분량을 또 다 틀어서 듣기도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심플한 사건입니다. 거죠. 아주 위증을 심플한 교사했냐, 안 했냐. 그렇죠. 심플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30여 분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전후 맥락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 예. 그걸 또 기준으로 삼아서 아마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어서 이걸 굳이 전후 맥락에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설사 검찰이 뭐 편집을 편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비판한다 치더라도 네. 전체 분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맥락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사법부가 확실하게 현명하게 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요. 정말 뭐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거듭 얘기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있는 대로 얘기하라. 배고프면 밥 먹는다라는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전화해서 계속해서 재차 본인의 요지까지 보내주면서 하는 것은 압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라는 부탁을 여러 번 전화로 메신저로 부탁했다. 있는 대로 얘기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당시에 그 위증교사 혐의의 어떤 시계열상, 사건의 어떤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어떤 타임라인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속으로 좀 가보시죠. 2004년입니다. 아이고, 2004년이 사건이에요, 이게. 검사 사칭 사건은. 검사 사칭을 했죠. 그래서 벌금 150만도 확정받았죠. 그런데 2018년에 그로부터 14년 뒤에 나는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때도 선거 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지금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닮은 꼴이에요. 저 때 선거도. 자, 그래서 거짓말 여부 선거 때 2020년 10월 그때 이 김 씨가 증언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김 씨에게 부탁을 했고
김 씨는 증언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자, 그리고 나서 김 씨는 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 자,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됐죠. 그래서 징역 3년이 구형된 겁니다.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과 사건이 연루돼 있는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김 씨가 위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선거법이 유죄였다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무죄 받았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는 유일한 증거가 당시에 이 증인의 위증뿐이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 씨의 위증이 없었더라면 이 대표가 소위 누명을 썼다고 무죄 받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당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도지사직도 상실됐을 것이고 대선도 출마 못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얘기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여기선 작은 날갯짓인데 이게 지구 반바퀴 돌아서 엄청난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사건과 사건은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김 씨의 당시 위증, 김 씨 주장대로 그 위증이 미치는 여파는 결정적입니까? 별거 아닙니까? 두 분께 여쭤볼게요.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냐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위증 자체에 의해서 그냥 무죄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방송 토론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방어 과정에서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위증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든 미치지 않았던 당시의 무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도 그렇고 물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했지만 저게 무죄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있는 대로. 그러면 왜 전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할까 봐. 그렇죠. 있는 대로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왜 전화해서 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아니 만약에 사실대로 네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싶으면 사실대로 있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로 끝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대로 있는 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전화할 필요가 없고 접수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전화를 하고 변호의 의견서까지 다 보내주고 굳이. 그렇죠. 왜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유증교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네. 근데 재판에 나올 증인에게 전화를 하고 뭔가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예.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증인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접촉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우리 측에 유리하게 증언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물어요. 혹시 피고인 만난 적 있어요? 통화한 적 있어요? 아니면 지인하고 증언과 관련해서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적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인데 물을 리 없을 거 아니에요. 접촉하면 안 된다 원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통화를 하고 만약에 변호인 의견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팩스를 보든지 이메일을 보내지 왜 보안성에 강한 텔레그램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구형이 나와서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저것은 이재명 대표의 우리가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주당과 관계가 있잖아요. 434억을 토해내냐 네네. 토해내지 않느냐. 근데 이 유증교사는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거다. 개인적 비리죠. 부패죠.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무죄 이유에 대해서 뭐 CG 만들어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거 민주당이 최고위가 민주당만 변호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건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 하면 저렇게 민주당 최고위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저렇게 검찰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 가지 않고 아니 오직했으면 영장 기각한 판사도 이건 소명이 된다 이렇게 위험스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증세 인정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굳이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거를 왜 전화로 부탁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있는 대로, 이 부분이 바로 나오네요.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보려 한 것이다. 위증을 교사했다면 김 씨가 원하는 걸 한마디라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불리한 증언을 감추고 짜깁기 하고 이런 검찰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검찰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조경 변호사님 일종의 어떤 비유, 레토릭을 썼는데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에서 아닙니다를 빼면 일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그냥 비유 표현이죠. 저는 검찰의 구형 이유에 대해서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네. 또 핵심적으로 김모 씨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무죄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1심부터 무죄였습니다.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범죄 사실 몇 개가 있었는데 친형 강제 입원인가 이거 빼고는 1심 무죄였어요. 이거는 1심부터 무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1심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모 씨의 진술이 무죄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느냐.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면요. 별로 안 미쳤다. 예, 왜냐하면 제 녹취록도 다 듣고 1,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다 봤거든요. 검찰이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었고 무죄 판결의 이유도 그것과 다르다는 거를 모를 리 없어요. 일단 이 사건은 이 검사 사칭 통화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이 최모 PD 그리고 그 방송국 팀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고 그 전화를 받는 시장실 쪽에 김모 씨하고 김병량 시장이 있었던 겁니다. 네. 두 개의 공간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건데 이쪽 전화를 하는 쪽에서 검사 사칭이 이루어진 범죄 행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김진성 씨에 대해서 뭐 진술 관련돼서 녹취에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검사 사칭이 이루어지는 경위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중에 재판이 돼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간 분위기가 성남시청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그거를 최모 PD에 대한 혐의를 빼고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가고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분분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달라는 거였거든요. 자, 1심 재판의 판결은 뭐냐면 일단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가 됐는데 그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억울한 부분도 좀 있고 이거는 그냥 의견의 표현이다.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에 적셔야 되는데 이런 감정적 어떤 판단, 의견의 표명이기 때문에 무죄다거든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한 부분에 대해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는 설시도 같이 해요. 뭐냐면 이 최초에 최모 PD도 경찰 수사관에서 진술을 했는데 검사 사칭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부추겨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최모 PD가 전화를 하면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근데 하는 과정에서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개입된 게 공모가 돼서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이 사건 전체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이 최모 PD를 부추겨서 검사 사칭을 했다. 이렇게 사건이 구성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는 거고
당시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부도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가담을 했고 공모된 거는 맞다. 네. 그런데 부추겨서 주도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 당시 이제 2018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또 이 대표 측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당시의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보완해 드리면 이 대표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보았던 측에서는 검사를 사칭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는데 마치 검사를 사칭 안 했던 것처럼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한 취지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 부분도 설치가 돼 있는데 판례에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 중에. 그런데 이제 그 표현 자체는 약간 차구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뭐 감정의 영역이니까. 예. 그 결론적으로 이거는 사실관계에서도 억울하게 생각했을 법한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당시 이 공무원 사칭, 검사 사칭 판결문에도 그런 부분이 기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모 씨의 위증 때문에 유죄로 연결됐다는 이 논리는? 판결문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 맥락 속엔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이거를 위증의 유일한 증거고 만약 김모 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다. 저는 절대 동의가 안 됩니다. 네,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위증 때문에 무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죄의 결정적인 원인이 위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형은 부당하다고 이야기는 하실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위증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형량에 대해서 뭐 결정적인 그 위증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증 교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위증교사 자체 혐의는 인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저는 이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이 생각이 되는 이유가 정진상 실장이랑 이 김모 씨가 나도 문자도 있거든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정진상 실장이랑 이 김모 씨가 그 전에도 이와 관련된 소통을 했다라고 추측할 만한 내용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또 통화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은 이 김모 씨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 김모 씨의 발언에 의해서 본인이 이 도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해야 될 어떤 당위는 본인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그렇군요. 심지어 또 이 진술한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아니다. 그거는 그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그거는 위증교사를 했다는 전제해서 구형량이 과하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냐. 판결문에도 없네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게 한 거고요.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도 말하는 것처럼 사실만 기억나는 대로만 해달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공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부분은 그쪽에서는 모를 테니까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위증의 내용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 시장실 쪽에서 최모 PD 쪽에 혐의는 빼고 이재명 대표로 몰자란 분위기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이 관련된 진술 부분이 이제 위증 교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건데 실제 그 김모 씨는 증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럴 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취지를 만약 앞에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번복했기 때문에 그 위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위증을 교사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3년을 구형하면서 한 가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위증교사범의 93.8%가 징역형이었다. 최근 수년간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그만큼 법원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될 시에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건데 검찰이 밝혔습니다. 위증교사범 93.8%가 징역형이었다. 유죄 확정된 위증교사의 비율,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35.4%가 실형, 58.4%가 집행유예, 6.2%뿐 벌금형이었다. 앞서 김유정 의원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이 대목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최근 어떤 추세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냥 뭐 벌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 그래서 징역형이 93.8%다. 이 통계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조계 또 사법부에서 가장 질이 안 좋게 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증교사다. 네. 왜냐하면 유증이나 유증교사는요. 판결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판결할 때 뭐 가지고 하죠? 증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적 증거,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진술도 있지만 지금 뭐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의 어떤 진술조서 자체도 이제 진술조서 쓰는데 굉장히 증거 능력이 약화됐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판가름 된단 말이에요. 뭐 민사도 마찬가지죠. 유증한 사람의 말을 믿으면 뭐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유증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적에는 뭐 사법부 쪽에서는 뭐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이거 유증교사 자체가 내용이 별거 아니다랄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최하 금고 이상의 이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형 징역 2년 했잖아요. 네. 그 인정이 되면 이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갈 사안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인정이 되면 그거 당연히 뭐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11월 달에 어떤 선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좀 약간 뭐 이번에 저 사건 자체가 검사 사칭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벌금 15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2004년도에 받았는데 지금 20년 동안 예. 거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선거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번도 검사 사칭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아마 본인이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검사 사칭을 안 했으면 내가 편하게 정치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한번 해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는다. 뭐 후회가 좀 막심하다.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네. 자,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1, 2, 3심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많이 늦어져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자, 최근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6개월 내, 2, 3심은 각각 3개월 내 처리하라. 633 원칙이 있는데 그거 왜 안 지키냐라고 법원 행정처, 그 대법원장의 의지겠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 타임라인에 적용한다면 11월에 1심 선고가 나오고 3.3 법칙을 따진다면 왜냐면 이미 6개월 안에 했어야 되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으니까 자 대선 전에 3심 결과가 나오고 있군요.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이 간단치 않겠군요. 1심이다라고 해서 뭐 항소,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대선 전에 만약에 유무죄 선고가 나오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느냐 못하느냐 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타임라인대로 본다면 또 대법원이 가급적 법을 지켜서 우리부터 지키자라고 한 그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내년 5월이 되겠죠. 잔인한 5월이 될지 꽃피는 5월이 될지 5월에 이제 판가름 나게 될 텐데 아마 최종 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어떤 뭐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테면 뭐 대표가 구속을 당한다거나 법정 구속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굳건하게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가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내년 5월에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황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뭐
그 리더십은 흔들림 없이 갈 거다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재판이 4개인데 2개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년 5월에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나머지 2개는 아마 시간이 상당 부분 더 걸릴 것 같아서 대선 전에 뭔가 이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2개의 판결은 내년 5월이 기점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니까 남은 한 6개월 정도가 민주당의 운명을 가르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대표의 11월 1심 연이은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영부인 특검법, 정부 윤 대통령에게 2번째 거부권 행사 건의, 내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게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와요. 이번 주에 본회의 재의결 방침인데 민주당에서는 여당 내의 어떤 이탈표를 기대하는 분위기. 자, 야당 단독 김 여사 증인 채택하겠다. 김 여사 국정농단 TF 조사단 구성하겠다. 오는 7일 국감에서 총공세하겠다라는 이 정부의 약한 고리, 영부인을 약한 고리를 총공세하겠다. 이것이 공교롭게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지점입니다. 혹시 김재섭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벌써 2번째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할 때 여당 내부에서 일타표가 나올 것 아니냐라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던데 실제 여당 내에서 이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몇 명은 불안해요? 아니 통과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저 역시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고 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그다음에 위헌성이 있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전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 고발해 놓은 사건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발해 놓은 사건을 민주당과 야당이 합심을 해서 검사까지 골라가지고 수사도 하고 언제 언론 보도할 때까지 다 결정한다는 것은 야당이 북치고 장구치고 이 모든 특검에 관해 주도권을 다지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실제로는 뭐 탄핵하겠다는 마음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이 김건희 특검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 때문이라도 이탈표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계속 이런 더 센 특검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일에 맞추어서 특검법을 앞으로도 계속 발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민주당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정말 이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민주당이 적어도 여당이 협조를 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더 센 특검을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여당이랑 협의를 하지 않거나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당과 야당이 내용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설득을 구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설득을 구할 텐데 우리가 법사위원장 많이 보시겠지만은 여당 거의 패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도 야당 주도로 그냥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여당이 받지 말라고 내놓는 특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특검을 자꾸 급하고 반복적으로 내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스케줄에 맞춰 있는 무리한 정치적 공세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재표결 때도 저는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리고 저도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네. 윤리적으로도 비판하지만 8표는 안 나올 거다. 특검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여당 내 기류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잔인하게 묻지마 살해한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박대성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름 박대성, 나이 30세, 구속됐죠. 이번에 신상이 공개됐어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범행의 잔인성, 중대성 인정된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다라며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세의 박대성. 자,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머그샷까지 공개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뭐 30세예요. 나이도 어리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다. 심신미약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일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범행의 동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뭐 이런 표현도 사실은 쓰고 싶진 않은데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소주 4병 먹었다. 심신미약 주장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 주장 자체가 이렇게 중대범죄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일 이 범행 사실이 이미 CCTV를 통해서 다 공개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예. 이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어떤 이 스스로 의식에 통제받지 못하고 한 행위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어떤 행인들과 시비를 걸거나 하면서 그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별한 우발적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던 살해 도구를 가지고 만나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지로 그냥 그런 의식하에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신무약이든 뭐 주치에 대한 어떤 참작이든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고에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CCTV, 범행 당시 CCTV 화면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흉기를 들고 여고생을 10대 여성을 쫓아가서 살해한 박대성. 자, 지금 이 장면은 맨발로 어딘가 배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박대성. 흉기를 본인이 미리 챙겼다라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소주 4병 음주 흉기를 챙겨 나왔다는 거예요. A양을 발견하고 800m를 따라가서 살해했다라는 잔인한 사건이고요. 범행 현장 500m 인근 원룸 주차장 흉기를 버리고 도주 후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라는 박대성.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내 가게에서 평소 쓰던 것이다. 흉기 챙겨 나온 거 기억 안 난다. 평소 술 마시면 맛이 간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변명이죠. 변명을 하고 있다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일종의 변명이죠, 이런 건. 변명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뭐 형량이 감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이 소주를 4병을 먹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 한 4병 정도 먹으면 이제 명정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명정 상태 할지라도 이제 본인이 이전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뭐 화가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인죄 뭐 내에서는 살해 동기란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살인이 우발적이었든 아니면 고의적이었거든. 그러면 원한이 있다랄지 이제 감정 싸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동기가 전혀 없는 뭐 전혀 정말 뭐 날벼락만인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길 가던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엄청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걸 또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또 대책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시적으로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지금 피해자는 사실은 경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여성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가해자가 나중에 이런 범죄인을 잡을 그런 경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저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거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치감경이 아무리 정신이 없는 상태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은 전에는 만약에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감경해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근 한 2년간은 주치감경을 해준 적이 없고 네. 향후에도 뭐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 사건도 오히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경이 아니고 가중사유가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묻지마 살인으로 희생된 피해자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지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장애를 가졌고 어머니는 또 이주 여성인 어머니, 이 두 부모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딸.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성격이 밝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의 생계도 도왔던 효녀였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의 봉환당, 그 아버지가 남긴 편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라는 아빠의 어떤 이 참 짧은 문구가 더해통하군요. 더해통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아이고 참 왜 꼭 이렇게 선하게 성실히 살고 있는 이꿈 많은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부모님은 이 착한 효녀를 가슴에 묻었죠. 경찰이 돼서 나쁜 범죄자를 잡는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었던 꿈을 꿨던 10대 여성이었는데 저 무책임한 아까 봤던 박대성, 범죄인의 범죄 행위에 안타까운 목숨만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형편도 넉넉지 않았지만 네. 굉장히 밝게 살아가고 있는 10대 이 여성이었고, 그리고 또 얼마나 효심이 또 지극했겠습니까. 이 외동딸이었는데 졸지에 그냥 이 귀한 딸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네. 그 마음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어디 비할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주 4병 마셨고 심신미약이를 주장하면서 800m를 쫓아가서 이 무방비 상태로 당한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식의 변명은 뭔가 이런 그 잔인한 사건의 그 가해자들의 자동 발사되는 변명처럼 지금 돼버렸는데, 심신미약이니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말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얼마나 뭐 참담한 심정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대학 입시도 또 준비도 하고 뭔가 미래의 꿈도 꾸면서 친구하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오는 길이었고, 또 아버지 약을 사려고 했는데 아빠 약이 없대 이런 통화도 하면서 갑자기 졸지에 지금 당한 거잖아요. 아무 무방비 상태로 알지도 못한 채로 본인의 어떤 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했을 그 참담하고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막 동시에 떠올라서 정말 그 본인의 변명, 뭐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이런 걸로 변명하는 거 더 이상 우리 사회 통용대에서는 안 될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제대로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이 음주 뺑소니로 또 이 선량한 젊은 청년 커플 피해를 입었죠.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를 했는데, 숨졌는데, 이 피의자의 수상한 행적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덮친 이 외제 차량을 운전했고 도주한,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루됐나라는 가능성 나오고 있어요. 광주 음주 뺑소니 피의자 김 씨, 태국에서 여행사 관련된 일, 아이폰 비밀번호 못 알려준다 이러고 있어요. 2014년에서 최근 4차례 태국 입출국 기록도 있고요. 도주 행각 중에 2차례 태국 출국 시도까지 했었다. 수상한 행적이에요. 도주 조력자 A씨, 도주 차량 제공, 도주 조력자 B씨, 대포폰 제공. 뭐 이렇게 조직적이에요? 예? 보이스피싱 사기 전과, 태국, 캄보디아 등 수차례 출입국 기록, 조력자들도 수상하다는 겁니다. 해외 기반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네. 냄새 나요. 이거 수상해요. 네. 이렇게 뭐 아주 뭐랄까 그 조직적으로 도주 차량도 제공하고 대포폰도 제공하면서 태국으로 도피하려다가 지금 붙잡은 거지. 만약에 태국 출국하고 나서 못 잡을 뻔했어요. 도피를 조력해준 사람들도 수상하고 도주했던 이 남자도 수상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민등록까지 말소가 돼서 어느 뭐 행정동 뭐 복지센터로 주소가 옮겨져 있다고 해가지고 예. 또 그것도 그대로 논란이 좀 됐는데. 아니 뭐 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안 하는 거 유행이에요? 뭐예요, 자기들이? 하여튼 이분의 행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될 정도로 그냥 태국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고요. 네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뭐 대포폼을 제공했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보이스피싱 전과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태국이나 캄보디아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굉장히 그 이제 뭐 피해자들 가슴 아픈 사건이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도 달기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또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각종 범죄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역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수사되어서 마땅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성문을 또 냈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으면서 반성문을 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4일 사고 후 67시간 도피, 검거 후 변호사 선임 반성문 제출, 아이폰 비밀번호는 제공 거부.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안 나왔는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안타깝게 숨졌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와 세상을 떠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굉장히 황망하게 받아들일 텐데 철저하게 수사해서 저 아이폰 비밀번호 풀었으면 좋겠어요. 꼭 풀어가지고 어떤 여죄가 있는지 어떤 혹시 조직적 범죄와 연루돼 있는 건 아닌지 꼭 철두철미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수십 년 전에 문을 연 주요 납골당들이 유골 봉안 시한이 도래돼서 조상님들이 대이주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봉안당 포화율이 상당합니다. 서울 95.3, 부산 95, 부산 영락공원 87.2%. 90년대 중반에 화장 문화가 활성화되며 유골 봉안에도 30년 시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줄줄이 도래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30년 된 조상님들의 이 봉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안 15년만 지나도 추모객이 거의 없거나 가족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국토가 묘지화 우려된다. 들꽃장 등 장례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네. 조상님들 어디로 모시긴 해야 되는데 벌써 30년이 도래한 조상님들 봉안이 많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전에는 뭐 선산이랄지 네네. 아니면 어떻든 이제 공동묘지 이런 곳에 조상을 모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잘못하게 뭐 계속 이대로 되면 대한민국 전국이 묘지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다가 추모공원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화장 문화가 우리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런지 한 90% 이상이 화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화장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유골을 모셔야 하느냐? 대부분이 이제 요즘은 수목장이랄지 아니면 이제 봉안을 하게 되는데 추모원에. 근데 지금 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일반 추모하는 곳이 아니에요. 납골당이 아니고 이제 그 단체, 그러니까 기관, 그러니까 자치단체랄지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그러면 저기는 거의 뭐 봉안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니까 한 30년 이상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 뭐 시대가 굉장히 뭐 가족도 단순화되고 더군다나 뭐 증조부, 조부까지 손자들이 가서 뭐 성묘지 내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든지 뭐 사실 납골당으로서 기능을 못 하잖아요. 납골로서.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년, 20년 지나면 관련된 유족에게 전화하고 연락하려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좀 곤란한 상황이 있겠군요. 근데 의무적으로 이걸 네. 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뜨거운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전략사령부가 출범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잠시 후에 이제 국군의 날 행사도 시작이 되고요.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략사령부가 출범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한국국 전략사령부 창설,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억제 대응 전략 부대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사령부입니다. 지대지 미사일 현무, 3,000톤급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6회 공군에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는 없지만
북한 김정은이 다룰 핵을 대응하는 이 삼축의 주요 전략 무기 자산들을 다루는 사령부가 바로 전략사령부입니다. 특히나 이 현무5 미사일 같은 경우는 파괴력이 뭐 핵무기 부럽지 않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략사령부의 위치와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국군의 날에서 방금 설명해드렸던 이 현무5도 처음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입니다. 탄두 중량이 약 8톤,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괴물 벙커버스터로 불립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현무5예요.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뇌부, 지하 벙커에 은신해 있는 헤즈볼라의 수뇌부를 나스랄라를 이 벙커버스터로 제거했던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거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가 현무5입니다. 북한에도 땅굴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유사시에 김정은은 땅굴 지하 벙커로 은신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지하 벙커를 100m보다 더 깊게 숨어도 현무5로는 뚫고 들어가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현무5 같은 경우는 공중 뭐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되는 게 아니라 중력 가속도를 받고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사실 전략 핵무기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랜서도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도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김재섭 의원님, 저희 오픈 스튜디오 있지만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서 뭐 작년에 시가행진 모습도 봤지만 잠시 후에 저희 오픈 스튜디오 앞을 이렇게 지나가요. 잘 볼 수 있어요. 저 현무5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전략사가 창설이 되고 발표가 되는 날이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 최근에도 이제 뭐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보인다든지 이 비대칭 전략과 관련한 북한의 대응들이 아주 긴밀해지고 발도 좀 빨라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김정은 체제의 위기 역시도 국제사회가 다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 사항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아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사가 오늘 나오면서 그걸 또 국민들한테 선보이면은 지금 있는 어떤 북한의 위기 같은 것들 그런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면서 우리 군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군을 좀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 작년에도 좀 비가 조기현 변호사님 추적추적 왔네요. 오늘도 조금 전까지 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예. 좀 많이 비슷하네요, 기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작년 보는 것 같네요. 뭐 이미 이 지금 최근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뿐만 아니라 이 에어쇼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 전략 그 B-1B 이런 건 좀 몰랐는데 어쨌든 뭐 북한에 대응한 대비 전력으로서 우리 군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 가는 거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께도 이제 어쨌든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의 시가행진이라든가 과도한 세금을 들이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또 한번 별도의 다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특히나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전략 사령부가 출범했다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좀 든든한 측면도 좀 있어요. 뭐 이제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이번에 이제 그 지금 윤정부 체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삼축 체제랄지 이런 것이 좀 그전 정부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서울 성남 서울공항 현장 생중계 지금부터 저희가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성남공항으로 가보시죠. 지금 대통령 네 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과 관람객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힘찬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사열대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행사에 참석하신 주요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 대한 경례.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성! 지금부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내빈께서는 앞에 보이는 기수단 국기에 대하여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받들어! 총!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국군 교향악단 연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10월 1일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에 대한 부대기를 수여하겠습니다. 부대 열중 시험. 열중! 슛! 대통령님께서는 사열대 중앙으로 이동하시어 전략사령관 진영승 공군 중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부대기를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고 계십니다. 전략사령부 부대기는 기수에게 인계되어 통합군기단에 합류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창설된 전략사령부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과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견고히 구축되어 전략사령부의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과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작전을 공동 기획, 계획,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필요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어떠한 북한의 핵 WMD 위협에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부대 차렷. 네! 차렷! 다음은 열병이 있겠습니다. 열병. 열병! 열병!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께서는 하단하시어 열병 차량에 탑승하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열병차에 탑승하셨습니다. (1호차에는)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께서, (2호차에는)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 (3호차에는)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탑승하여 이동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열병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과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열병차가 제병지휘관 김봉수 육군 중장의 안내로 도보부대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총 지휘하고 있는 제병지휘관 김봉수 육군 중장은 3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53사단장,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처장 등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는 등 연합 및 합동작전, 국방정책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세계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국민과 함께하는 위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육군 부대를 사열하시겠습니다. 제대별 장병들이 늠름하게 격리 시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큰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가방위의 중심군 정예 강군을 육성하군 믿음직한 육군입니다. 선두에서 경계 및 경호, 주요 인사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 MC 기동대입니다. 가슴엔 조국을, 두 눈을 세 개로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국가의 충성을, 국민의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름다운 손길,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이어서 아미타이거 기반 전투체계와 최첨단 워리어 플랫폼을 갖춘 지상작전의 최선봉 보병대대입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최정예 대체불가 천하무적 검은 배래 특전대대입니다. 통합군기단입니다. 각 부대기들은 누란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오늘날 선진국방을 이룩한 우리 국군의 숭고한 전통과 명예의 상징입니다. 단결과 사기의 국군 문화를 선도하는 국군 통합군악대입니다. 다음은 필승 해군입니다. 충무공의 후예 대양 해군을 이끌어갈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힘, 해군 함정 및 항공,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해군 혼성대대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국가전략기동부대 해병대대입니다. 다음은 정예 공군입니다. 창공의 꿈, 조국의 힘, 항공 우주 시대의 주역,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영궁을 수호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공군 혼성대대입니다. 다음은 삼축 체계를 포함한 우리 국군의 최첨단 무기 체계를 사열하시겠습니다. 먼저 공중과 해상, 지상에서 킬체인 및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구성된 삼축 체계 제대입니다. 다음은 상륙전의 핵심 전력,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KAAV입니다. 다음은 적의 공중 위협과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군과 국민을 보호하는 방호제대입니다. 방호제대는 화생방 정찰 및 제독차, 천마, 비호복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세적 화력, 기동전 수행을 위한 적지 중심 지역 타격 및 대화력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포병제대입니다. 포병제대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다련장 천무, K9 자주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대는 화포와 기관총 등을 탑재하고 강력한 방호력과 야지 기동 능력을 갖춘 기계화 제대입니다. 자주 도하 장비, 교량 전차 및 장애물 개척 전차, K2 전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의 핵심, 무인 항공기와 소형드론,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등으로 구성된 유무인 전투체계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장비들이며 어떤 위협에도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최첨단 장비입니다.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념식이 진행되는 이곳엔 국군의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국내외 인사들과 많은 국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초석을 다지고 큰 역할을 하신 건군의 주역과 참전용사 및 그 후손,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발전 기여자, 군 원로분들도 함께하고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입니다. 열병을 마친 대통령님께서 단상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열병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과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를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유공자 및 부대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부대 열중시어. 열중! 샷! 대통령님께서는 중앙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상은 개인 4명과 4개 부대입니다. 먼저 보국군장 천수장 김진호 육군소장입니다. 훈장증 육군 제7보병사단 육군소장 김진호. 귀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보국훈장 천수장 2024년 10월 1일 대통령. 이어서 훈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국포장 홍병진 공군 중령입니다. 보국포장 공군작전사령부 공군 중령 홍병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포장을 달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 박장희 해군원사입니다. 대통령 표창 해군 제1함대 사령부 해군원사 박장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수장을 달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 폴 스테헬리 미 육군대령입니다. 대통령 표창 미 8군 사령부 육군대령 폴 스테헬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수장을 달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부대표창입니다. 수상은 지휘관과 주임원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육군 제11기동사단입니다. 표창장 육군 제11기동사단. 위는 부대장 이하 전 장병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1일 대통령.
부대기의 수치를 달아주시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입니다. 대통령 부대 표창, 공군 제19 전투비행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대기에 수치를 달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해병사단입니다. 대통령 부대표창 제2해병사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대기의 수치를 달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주한 미 해군 사령부입니다. 대통령 부대 표창, 주한 미 해군 사령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대기에 수치를 달아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포상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예로운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개인과 부대에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차렷. 네! 차렷!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기념사! 부대 열중시오. 부대 열중시오. 열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제76주는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빈틈없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평화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파병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 선열과 창군 원로, 참전 용사, 예비역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장병을 뒷받침하고 계신 군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미 동맹의 최일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주한 미군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유엔사 장병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한미 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 국군의 헌신과 희생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은 피를 흘려 싸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와 같이 큰 어려움이 닥칠 때면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충성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 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겸비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 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K방산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 유지와 재건 활동을 펼치며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활약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 GPX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미 전략 핵 잠수함이 방한하고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우리의 안보 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지 않고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오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 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무기 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합니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 체계를 비롯한 재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무장과 전우회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국군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해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분열이 있겠습니다. 분열. 분열제대가 이동하는 동안 국민들께서 국군에게 전하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군인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전선에서 더우나 추우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힘을 쓰시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건강들 잘 챙기고 힘내서 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나라를 더 잘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고 당시에 그 절망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끔 수술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의 눈을 수술해주신 것처럼 국민을 지켜주고 있는 국군 언니 오빠, 국군 의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려요. 저도 국군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황희찬입니다. 국군 장병 덕분에 나라에 대한 걱정 없이 코리안 황소로 불리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매일 태극기의 무게를 감당하는 국군 여러분이 정말 멋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국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실제 우리 장병들 딱 보면요, 위압감이 듭니다. 어깨가 딱 넓고요, 기본으로다가 멋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움이 묻어나고 여유로운 강군의 느낌이 팍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을 맡겨도 괜찮겠다.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군이 곧 평화입니다. 군 복무는 사회에서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비전공자로서 군악대에서 음악을 배우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의 경험을 통해 그것도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성! 양궁 국가대표 전운영, 임시현, 남수연입니다. 파리에서의 영광은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철주야 국방을 책임지는 국군을 응원합니다.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예, 건군 제76주년을 맞아서 국군의 날 다채로운 행사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기념행사가 끝났으니까 참여 병력과 장비가 저희 채널A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 일대 세종대로로 이동해서 시가 행진을 합니다. 우리 군 장병들과 또 우리 군의 자산이 이렇게 시가 행진을 한 것은 지난해 75주년 국군의 날에 이어서 2년 연속입니다.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군의 위용을 보시고 또 우리 장병들을 성원해 주시고 또 격려를 보내주시면 우리 군과 또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굉장히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현무5 전 세계에서 괴물 벙커버스터로 꼽히는 현무5도 시가 행진에서 공개되는 만큼 많은 국민적인 관심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군이 곧 평화다라는 말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과 또 국군의 날 행사까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